도대체 한국은 왜 여름에도 덥고 겨울에도 이렇게 미친 듯이 추운 걸까요? 사계절이 있는 건 맞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지독할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독함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명문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기후가 만든 전사들입니다. 미군이 매년 한국으로 훈련 오는 진짜 이유, 그리고 단군 신화가 미국 강의실에서 언급된 이유까지. 딱 1초만요.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평소처럼 교실 뒷자리에 앉아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월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지만 환경학 수업은 언제나처럼 지루하게 느껴졌죠. 주변의 학생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으로 다른 과목 과제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살짝 졸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마이클 브레넌 교수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우리 대학의 베테랑 환경학 교수님은 보통 차분한 목소리로 강의하셨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사계절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환경학 수업에서 특정 국가의 이름이 언급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보통은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 같은 큰 주제를 다뤘죠. 한국에 가본 분 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죠. 3년 전 교환학생으로 서울에서 한 학기를 보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잠깐만요, 교수님. 한국이 특별히 혹독한 기후를 가졌다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했는데요. 앞자리에 앉은 제시카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프로젝터를 켰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국의 기후가 어떻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심지어 현대 산업까지 형성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주는 4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 장대비가 쏟아지는 여름,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든 가을, 그리고 눈으로 덮인 한강의 겨울 풍경이었죠.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기후 패턴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예요. 같은 위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계절 변화가 극단적이죠. 교수님의 설명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타자 소리나 하품 소리가 들렸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극단적인 기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성을 형성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 수업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 갑자기 쏟아지던 여름폭우, 피부가 얼어붙는 것 같던 겨울의 추위. 그때는 단순히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혹시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공영방송의 한 장면이 나타났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일본이라는 자막이 선명했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 일본 방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만이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믿고 있어요. 교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기후가 많이 다른 건가? 실제로 일본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니까요. 그 결과 겨울에도 상대적으로 덜 춥고 일교차도 작은 편이죠. 교수님은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위도상에 위치한 일본과 한국의 기온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여름에는 미친 듯한 습도와 열기,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뼈를 때립니다. 그야말로 지옥 난이도 사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여름 장마철의 습도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머리카락이 항상 축축했고 옷은 몸에 달라붙었죠. 겨울에는 말 그대로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느낌이었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데이터를 찾아봤죠. 서울은 뉴욕보다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춥습니다. 일교차도 더 크고요. 도쿄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명확해집니다. 슬라이드에는 서울, 뉴욕, 도쿄의 연간 기온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그래프선은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내렸어요.
한국에서 여름을 보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습도와 열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에어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죠. 반면 겨울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건 기본이고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앤디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와, 그렇게 극단적인 줄 몰랐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봄에는 황사와 꽃가루가, 가을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사계절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죠.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봄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지만 동시에 눈이 가렵고 코가 막혔던 기억도 생생했어요. 당시에는 단순히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생각했는데 황사의 영향도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교수님이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이런 극단적 기후가 한국인들의 성격과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사계절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그 극단적인 기후가 어떻게 한 나라의 문화와 국민성을 형성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은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환경 테스트장이죠.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테스트장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겨울이면 온몸이 얼어붙고 여름엔 옷이 땀으로 흠뻑 젖는 나라를 말입니다. 봄은 꽃가루 지옥, 가을은 미세먼지의 습격. 이 정도면 인간이 자연에 매일 시험당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은 화면에 한국의 계절별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장맛비에 흠뻑 젖은 거리, 황사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이런 환경은 사람들을 단련시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기후에도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들은 영하 20도의 추위에서도 영상 35도의 찜통더위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1월의 서울은 정말 추웠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그 추위 속에서도 여전히 활동적이었죠. 두꺼운 패딩을 입고 밖으로 나가 식사하고 쇼핑하고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 악랄한 기후가 사실은 한국인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제 추측이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후를 훈련지로서의 최적 환경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우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전쟁은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한의 겨울에도, 짐통 같은 여름에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말이죠. 군인들은 모든 환경에 대비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 모든 극단적 환경을 1년 내내 경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기후가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니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응력과 회복력을 키우는 과정이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사진이 보였어요. 보세요. 한국인들은 이런 극단적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독특한 주거 형태를 발전시켰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 시스템을 개발했죠. 이것은 단순한 주거 기술이 아니라 극한 환경에 대응하는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교실 앞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런 기후가 한국인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기후는 분명히 문화와 국민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극단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죠. 짧은 계절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빠른 템포,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화가 이런 배경에서 왔다는 건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하지만 이 혹독한 기후가 한국에 준 것은 역경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선물도 있죠. 여러분, 혹독한 기후가 주는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죠. 바로 위생입니다. 한국의 사계절은 특히 겨울이 매우 춥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은 대부분의 해충들을 죽이죠.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겨울 풍경과 함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기온과 해충 개체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환경에서는 병해충이 크게 줄어들고 위생 상태도 자연적으로 안정화됩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철저한 방역 문화까지 더해져 위생 수준은 세계 정상급이 되었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거리는 깨끗했고 대중교통시설도 항상 청결했어요. 코로나19 이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손소독제는 어디서나 볼 수 있었죠. 말라리아, 댕기열, 발동한 바퀴벌레?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몇몇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온 유학생들의 반응이 컸어요. 물론 모든 지역이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위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죠. 화면에는 세계 곤충 매개 질병 발생률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주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줬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 환경과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죠. 마리아라는 브라질 출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브라질은 열대 기후라 모기와 각종 해충들이 1년 내내 활동해요. 그래서 댕기열 같은 질병이 끊이지 않죠. 한국은 그런 면에서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자연적 이점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죠. 정기적인 방역, 깨끗한 수돗물, 식품 안전 기준,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오늘날의 위생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냈던 기숙사를 떠올렸습니다. 매달 한 번씩 방역 직원들이 와서 모든 방을 소독했었죠.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철저함이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한국인들의 개인 위생관념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매일 샤워하는 것은 기본이고 손 씻기, 식기 소독 등도 철저히 지키죠. 이런 문화적 습관이 자연환경의 이점과 결합되어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교실 뒤쪽에서 제이슨이라는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특히 일본은 한국과 가까운데 위생 상태가 많이 다른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유럽의 사례는 한국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죠. 저는 노트북에 계속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의 위생 상태가 단순히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라는 관점은 정말 새로웠어요. 환경학 수업에서 이런 실용적인 사례를 배울 수 있다니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화면에는 도쿄 아파트의 내부 사진과 함께 커다란 바퀴벌레 사진이 나타났어요. 몇몇 학생들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은 선진국이고 청결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습기 많은 기후 탓에 바퀴벌레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깨끗함과 정돈된 느낌이었거든요. 도쿄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도 안 보고 1년을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심각하죠. 슬라이드에는 일본의 기후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도쿄의 여름 습도는 평균 75% 이상, 겨울에도 50%를 유지하는 그래프였어요. 바퀴벌레는 단순히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이기도 하죠.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한국에서 지냈던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바퀴벌레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은 한국의 기후와 철저한 방역 시스템 덕분이었네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유럽의 아파트 창문 사진이 나왔습니다. 방충망이 없는 창문들이었죠. 여러분,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는 방충망 개념이 없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더욱 그렇죠. 왜 그럴까요?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후 앞자리의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해충이 많지 않아서일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북유럽의 추운 기후는 해충의 번식을 억제하죠.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기와 각종 해충들이 북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방충망 같은 기본적인 방어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고 있죠.
화면에는 유럽의 여름철 모기맥의 질병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름밤에 창문을 한번 잘못 열면 벌레 파티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더욱 심각하죠. 저는 작년 여름 이탈리아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로마의 호텔에서 창문을 열었다가 밤새 모기 소리에 시달렸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방충망, 전기 방역, 실내 살균 시스템까지 체계화된 위생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기술이 함께 만들어낸 위생 강국의 모습이죠. 옆자리에 앉은 토마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이민 가야겠다. 교실에 웃음이 퍼졌고 교수님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물론 모든 위생 시스템이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도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죠. 하지만 기후적 특성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된 좋은 사례임은 분명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깨끗했어요. 거리는 물론 대중교통시설, 공중화장실까지 모두 청결했죠. 그리고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두가 흥미로운 눈빛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평소보다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위생 환경의 차이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자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고 그 순간 몇몇 학생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화면에는 심하게 부어오르고 곪은 사람의 피부 사진이 보였어요. 이것은 서아프리카에서 실제로 발생한 바퀴벌레 물림 사례입니다. 놀랍게도 바퀴벌레는 단순히 불쾌한 해충이 아니라 직접적인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바퀴벌레의 구강 구조와 다리에 대한 확대 이미지였어요. 바퀴벌레는 각종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몸에 묻히고 다닙니다. 그들의 몸에는 수백 종의 병원균이 살고 있죠. 특히 습하고 더운 지역에서는 이런 병원균이 더욱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빠르게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보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서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의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바퀴벌레에게 물려 피부가 곪고 심지어 항생제도 듣지 않아 결국 병원에 가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화면에는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해충 매개 감염병 발생률과 그로 인한 의료 비용 지출 그래프였어요. 보시다시피 해충으로 인한 질병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죠. 교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멕시코 출신인데요. 저희 집에는 정말 바퀴벌레가 많아서 항상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닐 정도예요. 하지만 물린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대부분의 바퀴벌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류는 음식이 부족할 때 사람의 피부, 특히 입 주변, 눈꺼풀, 손가락 끝 같은 부드러운 부위를 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타액에는 각종 세균이 포함되어 있죠. 교수님은 다시 한국 관련 슬라이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모든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기후가 병균을 억제하고 사람들의 철저한 위생 관리가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이죠. 화면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가별 위생지수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상위 10위권 내에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바퀴벌레를 보는 것 자체가 드문 일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죠. 정기적인 건물 방역, 철저한 하수도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추운 겨울이 해충 개체수를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정말 한 번도 바퀴벌레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결국 한국은 위생을 넘어 일종의 자연 면역을 가진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몇몇은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환경적 특성은 다른 분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인데요. 왜 미군이 매년 한국에서 훈련을 하는지 아시나요? 이 질문에 교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군사적 이유, 정치적 이유,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미군이 왜 매년 한국에서 훈련을 할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교실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아닐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기후와 환경의 측면에서요. 슬라이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키리졸브, 을지 프리덤 가디언, 독수리 훈련과 같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각각의 훈련이 서로 다른 계절에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사계절 모두 실전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반응이 컸어요. 장마 속 야전 훈련, 영하 20도의 혹한기 훈련, 미세먼지 속 생존 훈련까지 미군은 한국에서 진짜 전쟁 같은 기후 속에서 훈련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미 국방부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실제로 한국은 단지 동맹국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실전 훈련지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관광지나 K-파프의 나라가 아니라 극한의 환경을 이겨낸 강인한 나라로 말이죠. 실제로 미군은 전 세계 어디서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막의 무더위, 북극의 혹한, 열대 지방의 습기 모든 환경에 대비해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극단적 환경을 한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교수님은 세계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각 대륙별 기후 특성이 표시된 지도였어요. 극한의 더위는 중동에서, 혹한은 알래스카나 시베리아에서, 습한 환경은 동남아시아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든 환경을 1년 내내 경험할 수 있죠. 교실 뒤쪽에서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스티브 킴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 해병대에서 4년 복무했는데 정말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는 항상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훈련했었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답 고마워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물리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지형적 특성도 중요해요. 산악지대, 해안선,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이 모든 것이 좁은 국토에 밀집되어 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지형도가 나타났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모습이었어요. 이런 환경은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전, 산악전, 해안전 등 다양한 전투 상황을 모두 훈련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본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빽빽한 도시에서 30분만 달리면 갑자기 울창한 산이 나타나고 또 조금만 더 가면 바다가 보이던 그 독특한 지형이었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한국인들의 정신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국민성은 이런 극한 환경이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르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단군 신화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건국 신화를 통해 이 민족의 정신적 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신화와 오늘 배운 기후, 환경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 교실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빈자리가 많았는데 오늘은 다른 수업을 듣는 학생들까지 찾아와 뒷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에 대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캠퍼스에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셨고 화면에는 웅장한 산의 이미지와 함께 단군 신화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든 위대한 민족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한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단군 신화가 그 역할을 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강의를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단군 신화에 따르면 하늘의 신 환웅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 곰과 호랑이에게 사람이 될 기회를 주었습니다. 곰은 인내심을 가지고 시련을 견뎌 여자가 되었고 후에 환웅과의 사이에서 단군이 태어났죠. 단군은 최초의 한국을 세웠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 신화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련을 견디는 인내입니다. 곰은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쓴 마늘과 쑥만 먹어야 했습니다. 호랑이는 이 시련을 견디지 못했지만 곰은 끝까지 참았죠. 저는 갑자기 한국의 혹독한 사계절과 이 신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인내,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홍익인간 홍익연제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죠.
교수님은 이 단어를 칠판에 크게 적으셨습니다. 이 사상은 지금까지도 한국 교육의 근본 철학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정신이죠. 교실 앞자리에서 마이크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도 이런 국민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는 선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혹독한 환경을 이겨낸 민족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자연재해를 극복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게 되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K-파프과 한식으로만 알고 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들의 역사와 정신까지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사계절을 통해 이 나라의 독특한 환경과 문화, 그리고 정신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후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눈 덮인 산, 벚꽃 흩날리는 봄, 초록빛 가득한 여름, 붉은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모습이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진 아름다운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뜨거움도, 추위도, 고통도 견딘 민족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교실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학생들은 모두 일어나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단순한 환경학 수업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힘, 그리고 문화의 깊이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그 나라의 사계절을 경험해보겠다고 말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수님께 다가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교수님, 정말 감명 깊은 강의였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한국 관련 책이 있을까요? 교수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책도 좋지만 직접 경험해보는 게 어떨까요? 다음 겨울 우리 학과에서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참여해보세요. 그곳에서 진짜 한국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제안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네, 꼭 참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네요. 교수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 잎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모든 계절은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시련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바로 우리의 정신을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봄의 꽃가루 속에서도, 여름의 습기 속에서도, 가을의 미세먼지와 겨울의 칼바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이 민족이 누구인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성실함도, 독립운동의 불꽃도 모두 이 땅의 사계절이 길러낸 뚝심에서 나왔습니다. 자연조차 이기지 못한 민족 그 이름이 바로 한국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